결혼식 전날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은 시동생을 데려왔다. 네가 회사 그만두고 걔 좀 돌봐라. 나는 웃으며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족 카드를 해지했다. 다음 날 결혼식장은 텅 비어 있었다. 시어머니에게서 99번째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요. 아주머니, 누구세요? 나는 예약해둔 강남의 한 웨딩홀 입구에 서서 바닥에 흩어진 풍선 조각과 미처 치우지 못한 웨딩 배너를 바라보았다. 배너에는 아직 나와 박준호의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오늘이 바로 내 결혼식 날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엔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청소 아주머니가 다가와 이제 치워도 되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내 손가락은 휴대전화 화면에 통화 기록을 하염없이 쓸어내리고 있었다. 박준호의 엄마, 그러니까 나의 전 예비 시어머니는 이미 내게 98통의 전화를 걸어왔다. 사건의 발단은 어제였다. 어제 오후 나는 신혼집에서 하객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준호 씨의 어머니가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고 들어왔다. 그 뒤에는 안색이 창백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그가 준호 씨의 동생 박준서라는 것을 알아봤다. 예전에 가족 모임에서 두어 번 본 적이 있을 뿐이었다. 늘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만 지낸다고 들었다. 지아야, 우리 준서 몸 좀 봐라. 예비 시어머니는 캐리어를 거실에 내려놓고는 준서의 손을 잡아 끌어 내 앞으로 밀었다. 의사 말이 옆에서 누가 꼭 붙어서 돌봐줘야 한다더라. 안 그러면 언제 위험해질지 모른대. 그녀는 말을 이었다. 네가 다니는 회사 뭐 대단한 철밥통도 아니잖니. 차라리 그만두는 게 어때? 앞으로 집에서 준서 잘 돌보고 겸사겸사 집안일도 좀 하고. 내 손에 들려있던 하객 명단이 차르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 나는 판교의 한 IT 회사에서 운영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3년을 꼬박 버텨서 겨우 단자리였다. 월급은 준호 씨의 2배가 넘었다. 그런데 시동생을 돌보기 위해 퇴사를 하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준서가 먼저 입을 뗐다. 말투는 나른하기 짝이 없어서 전혀 몸이 안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형수님, 우리 형이 그러는데 형수님이 제일 착하시다면서요? 제 몸이 좀 골치 아파서요. 앞으로 고생 좀 해주세요. 집안일도 형수님이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엄마는 연세가 많으셔서 힘든 일 하면 안 되거든요. 예비 시어머니가 곧바로 맞장구를 쳤다. 그래, 바로 그 말이다. 너랑 준호는 이제 곧 결혼할 사이인데 한 가족끼리 남말하듯 할 거 없잖니? 준서는 준호 동생이니까 네 동생이기도 하지. 네가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거야. 나는 그 모자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문득 웃음이 터져 나왔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 없어요. 결혼식 끝나면 바로 사직서 낼게요. 앞으로 준서 씨 돌보는 데만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순히 나올 줄 몰랐는지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에 금세 웃음꽃이 피었다. 역시 우리 지아가 말이 통한다니까. 걱정 마라. 앞으로 생활비는 준호가 다 책임질 거니까 넌 신경 쓸 거 없어. 그녀는 가방에서 신용카드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아, 맞다. 이 가족 카드 너 가져. 평소에 생필품 같은 거 살 때 이걸로 긁으면 돼. 비밀번호는 준호 생일이야. 나는 그 카드를 받아들었다. 얇은 플라스틱 조각을 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이 카드는 준호 씨가 지난달에 준 것이었다. 결혼식 전에 필요한 것들 사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 우연히 알게 되었다. 예비 시어머니가 이 카드를 계속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만 백화점에서 500만 원이 넘는 명품 팔찌를 샀고 그 외에도 몇십만 원짜리 건강보조식품을 여러 차례 결제한 내역이 있었다. 예비 시어머니와 준서를 보낸 후 나는 즉시 은행 앱을 켰다. 신용카드 관리 메뉴를 찾아 가족카드 해지 버튼을 누를 때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본인 확인을 위해
고객센터 연결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떴다. 나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차분한 목소리로 카드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불렀다. 최대한 빨리 해지 처리 부탁드립니다. 본인 미승인 결제 내역이 있는 카드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웨딩 플래너와의 카카오톡 채팅창을 열었다. 결혼식은 잠정 취소합니다. 모든 비용은 계약서대로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식장과 스태프분들께 전달 부탁드려요. 플래너에게서 물음표가 가득한 메시지가 연달아 왔지만 나는 설명하지 않고 위약금만 바로 송금했다. 이어서 나는 준호 씨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내 가족과 친구들만 있는 단톡방을 새로 만들었다. 결혼식이 연기되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나중에 한 분 한 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나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꾼 뒤 신혼집에 있는 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장에 옷, 화장대에 화장품, 책장에 책들. 나는 하나하나 캐리어에 담았다. 준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예비 시어머니가 카톡으로 오늘 밤 신혼집에서 잘 거냐고 물었지만 그것도 무시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나는 일부러 준호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결혼식장에도 가지 않았다. 오전 9시쯤부터 예비 시어머니의 전화가 미친 듯이 내 휴대전화를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 2통은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는 내가 철이 없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객들은 다 왔는데 신부가 나타나지 않아 박 씨 집안 망신을 제대로 시켰다고 했다. 나는 몇 마디 듣다가 그냥 끊어버렸고 그 후로는 아예 받지 않았다. 이제 거의 정오가 다 되었다. 그녀의 99번째 전화가 또다시 걸려왔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지야, 너 지금 어디서 죽었니? 살았니? 예비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와 귀를 아프게 했다. 결혼식장은 지금 난리가 났어. 당장 튀어오지 않으면 내가 가만 안 둬. 나는 웨딩홀 벽에 기댄 채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마음이 너무나 가벼워졌다. 나는 차갑게 비웃으며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만 안 두신다고요? 아주머니 혹시 잊으셨나 본데요. 저랑 박준호 씨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거든요.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으세요? 그리고요, 방금 결혼식장이 난리가 났다고 하셨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전화기 너머가 몇 초간 조용해졌다. 이내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뭐라고? 혼인신고 안 한 게 뭐 어쨌다는 거야. 너 준호랑 같이 살았잖아. 이제 와서 오리발 내밀겠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 오늘 이 결혼 무조건 해야 해. 안 그러면 네 회사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을 거야. 너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주지. 어머, 제 회사에 찾아오신다고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좋아요. 얼마든지 오세요. 그런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주머니가 제 가족 카드로 500만 원짜리 팔찌랑 몇십만 원짜리 영양제 긁으신 거요. 그 결제 내역 전부 캡처해뒀어요. 어제 저한테 회사 그만두고 준서 씨 돌보라고 하신 말씀도 녹음해뒀고요. 정말 회사에 찾아오시면 제가 그 자료들 아주머니 아드님하고 친척분들께 다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누가 더 상식 없는 사람인지 다 같이 판단해보자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내가 이런 증거를 남겨뒀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지 목소리가 금세 부드러워지며 협박조로 변했다. 지아야, 너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우리 말로 좋게 해결하자. 결혼식 일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준서 돌보라고 억지 부리면 안 되는 거였어. 일단 이리 와. 우리 결혼식부터 마저 치르고 다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면 되잖니? 응? 싫어요. 나는 단칼에 거절했. 결혼식은 취소됐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제 카드로 쓰신 돈 준호 씨 통해서 돌려받을 겁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바로 소송 걸 거예요. 그때가 되면 돈만 갚는 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지셔야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녀가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그녀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그런 다음 나는 몸을 돌려 청소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아주머니, 이제 정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웨딩홀을 나오자 따스한 햇살이 내 몸 위로 쏟아졌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준호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헤어져. 결혼식은 취소됐고 가족 카드는 이미 해지했어. 어머니가 카드로 쓴 돈 최대한 빨리 갚아줘. 전송 버튼을 누른 후 나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고 캐리어를 끌며 주차장으로 향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안다. 예비 시어머니와 준호 씨가 이대로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것도.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는 그들이 대가를 치를 차례였다. 헤어지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트렁크에 캐리어를 싣자마자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준호 씨 어머니는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차단했으니까 박준호 그 사람이었다. 나는 화면에서 깜빡이는 박준호라는 두 글자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전화를 받았다. 이지야, 너 미쳤어? 그의 목소리는 숨이 차 있었고 막 달려온 사람 같았다. 엄마가 너 결혼식 취소하고 카드도 해지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나는 차체에 기대어 무의식적으로 참은 손잡이를 매만졌다. 내 생각이 뭐냐고? 박준호 씨, 어제 어디 있었어? 당신 어머니가 당신 동생 데리고 와서 나더러 회사 그만두고 돌보라고 한 건 알아? 전화기 넘어가 잠시 침묵했다. 이내 약간 짜증 섞인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다 우리 집 잘 되라고 그런 거잖아. 준서 몸이 원래 안 좋으니까 네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 더 잘 챙겨줄 수 있고 뭐가 문제야? 그리고 가족 카드 그거 좀 썼다고 뭘 그래? 한 가족끼리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야겠어?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다. 집안 잘 되라고? 월급 600만 원이 넘는 팀장 자리를 포기하고 멀쩡한 팔다리로 일하기 싫어 꾀병 부리는 시동생을 돌보라는 게? 그게 집안 잘 되는 길이라고? 그리고 카드 좀 쓴 거? 500만 원짜리 팔찌, 100만 원어치 영양제, 이게 좀 쓴 건가? 박준호 씨, 그건 내 신용카드야. 가족카드가 당신 집안 현금 인출기가 아니라고. No. 너 지금 말 다 했어? 준호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준서는 내 동생이야. 걔 몸 안 좋은 거 너도 알잖아. 엄마가 그런 거 산 것도 다 걔 몸보신 시키려고 그런 거라고. 뭘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 지금 결혼식 이렇게 망쳐놓고 내가 친척들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겠어. 당장 와서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고 결혼식 계속 진행해. 사과? 결혼식을 계속 진행해.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박준호 씨, 아직 잠이 덜 깼나 보네. 당신 어머니가 나더러 회사 그만두고 준서 돌보라고 한 그 순간부터 이 결혼은 끝난 거였어. 그리고 나더러 사과하라고? 사과는 당신들 모자가 해야지. 나는 그 말을 끝으로 바로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도 차단해버렸다. 또 전화해서 귀찮게 구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 차에 앉아 바로 출발하지 않고 나는 휴대전화 클라우드 앨범을 열었다. 며칠 전 몰래 찍어둔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날 퇴근길에 준호 씨 회사 근처를 지나가다가 커피라도 한 잔 사다 줄까 했는데 멀리서 준서가 백팩을 메고 손에는 버블티를 든 채 어떤 여자와 웃고 떠들며 근처 PC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 어디에도 언제 위험해질지 모르는 환자의 기색은 없었다. 나는 그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은행 앱의 카드 명세서 캡처 화면을 다시 열었다. 거기에는 준호 씨 어머니의 소비 내역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지난달 15일 신세계 백화점 명품관 280 영원 결제. 지난달 20일 A 건강식품 전문점 860 영원 결제. 이달 5일 대형마트 80 영원 결제. 비고 생활용품. 하지만 나는 그 영양제를 본 적도 없었고 집안 생필품은 늘 내가 샀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왔다. 번호를 바꿔보낸 준호 씨 어머니였다. 이지야, 사람 우습게 보지 마. 카드 해지한 게 뭐 대수라고. 그 카드는 준호가 나 쓰라고 준 거야. 네가 뭔데 해지해? 당장 카드 복구하고 결혼식 문제 해결해.
안 그러면 네 회사 찾아가서 너 일 못하게 만들 줄 알아. 나는 문자를 보며 입꼬리를 올려 차갑게 웃었다. 마침 이들과 제대로 끝장을 낼 명분이 필요했는데 잘 됐다. 나는 답장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저장했다. 그리고 절친 김수연의 카톡을 열었다. 수연아, 부탁 하나만 할게.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너 박준호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아는 사람 있지? 박준서 최근 출입 기록 좀 알아봐줘. 특히 낮 시간대로. 그리고 내 친구 중에 명품관에서 일하는 애 있잖아. 지난달 15일에 50대 아주머니가 500만 원 넘는 팔찌 사면서 카드 뒷번호 6789로 결제한 적 있는지 물어봐 줄 수 있어? 수연에게서 곧바로 답이 왔다. 문제 없어. 걱정 마. 바로 알아볼게. 근데 결혼식은 어떻게 됐어? 너 괜찮아? 나 괜찮아. 결혼식 취소됐어. 이 결혼 안 해. 정보 확인되면 알려줘. 이제부터 천천히 그 사람들한테 죗값 치르게 할 거야. 카톡을 끄고 차에 시동을 걸어 내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로 향했다. 막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 길가에 익숙한 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준호 씨의 차였다. 그는 아마 결혼식장에서 달려온 모양이었다. 길가에 서서 굳은 얼굴로 전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다. 차창 너머로 그가 나를 보고 쫓아오려 했지만 빨간불에 막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어떤 미동도 느끼지 않았다. 오피스텔에 도착해 짐을 막 풀자 수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는 아파트 출입 기록 캡처 화면을 보내왔다. 거기에는 준서가 최근 매일 오후에 외출해서 밤늦게 돌아왔고 가끔은 새벽에 들어온 기록까지 찍혀 있었다. 또 다른 사진은 그녀 친구와의 카톡 대화 캡처였다. 맞아. 지난달 15일에 어떤 아주머니가 그 팔찌 사갔어. 카드 뒷번호 6789 맞고 그때 자기가 미래 며느리한테 선물 받는 거라고 엄청 자랑했었는데 나는 이 증거들을 전부 박 씨 집안 증거라는 이름의 폴더에 정리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다. 준서를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마땅한 기회를 찾지 못했을 뿐이다. 이 기회에 과거와 완전히 작별하기로 했다. 사직서를 막 다 썼을 때 현관문에서 쾅쾅쾅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준호 씨의 분노에 창고함이 이어졌다. 이지야, 문 열어. 나와서 똑똑히 얘기 좀 해. 나는 현관으로 다가가 고양이 눈도어 스코프를 통해 밖을 보았다. 준호 씨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 손에 서류철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고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박준호 씨, 할 말 있으면 문 밖에서 해요. 내 집에 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문을 향해 말했다. 들여보내죠? 준호 씨가 문을 세게 걷어찼다. 결혼식 취소하고 카드 해지하고 헤어지자고? 나한테 제대로 설명해야 할 거 아냐? 안 그러면 나 너랑 안 끝나. 나는 문 뒤에 기댄 채 그의 고함을 들으며 생각했다. 이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고. 저 모자가 또 어떤 추태를 부릴지 어디 한번 두고 볼 참이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문에 몸을 기댄 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설명? 내가 한 설명이 아직도 부족해? 헤어지자. 돈 갚아라. 그걸로 끝. 문 밖에 발길질이 멈췄다. 준호 씨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지아야, 제발 그만 좀 해. 우리 엄마가 그냥 말이 좀 직설적이어서 그렇지 진짜로 너더러 회사 그만두라고 한 건 아니야. 카드 일은 내가 너한테 미리 말을 못해서 미안해. 그 돈은 내가 갚을게. 결혼식 우리 다시 하면 안 될까? 제발 이 일로 더는 문제 만들지 마. 로, 진심이 아니었다고? 나는 입꼬리를 비틀어 웃으며 휴대전화 속 PC방에 있는 준서의 사진을 쓸어보았다. 그럼 당신 동생 박준서는? 매일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PC방에서 게임하는 건 건강관리 차원이었나? 당신 어머니가 내 카드로 500만 원짜리 팔찌 사면서 미래 며느리가 주는 선물이라고 자랑한 건 나 대신 효도한 거고? 문 밖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이내 준호 씨의 자신감 없는 변명이 들려왔다. 그건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내가 이미 뭐라고 했어. 준서는 걔는 그냥 가끔 스트레스 풀러가는 거지. 몸은 여전히 안 좋아. 지아야, 우리 곧 결혼할 사이였잖아. 이런 사소한 일로 감정 상하지 말자. 사소한 일? 나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꾀병 부리는 시동생 돌보라고 내 일을 포기시키고 내 돈으로 자기 체면 차리는 게 사소한 일이라고? 박준호 씨,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복도에서 어지러운 발소리와 함께 준호 씨 어머니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야, 걔랑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문부수고 들어가. 내가 오늘 저야한테 우리 박 씨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똑똑히 보여줘야겠어. 나는 불길한 예감에 서둘러 현관 옆 수납장으로 다가갔다.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호신용 스프레이와 스마트폰 거치대를 꺼냈다. 거치대는 예전에 라이브 방송용으로 쓰던 건데 지금 문 앞을 향해 스마트폰을 고정시키는데 딱이었다. 그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전부 녹화할 수 있도록 거치대를 설치하자마자 준호 씨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이지야, 이 배은망덕한 것. 내 아들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감히 결혼식을 취소해? 문 열어. 오늘 똑바로 설명 안 하면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엄마, 진정 좀 하세요. 제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준호 씨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단호함이 없었다. 오히려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다. 무슨 얘기를 해? 준호 씨 어머니가 그를 밀치고 문을 향해 소리쳤다. 이지야, 똑똑히 들어. 너 안 나오면 내가 네 회사 찾아갈 거야. 네가 어느 회사 다니는지, 네 사장 이름이 뭔지 다 알아. 내가 너 이 바닥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줄 테니까. 나는 휴대전화 화면에 녹화되는 영상을 보며 심호흡을 하고 관할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다. 이전에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할 때 일부러 담당 경찰관의 연락처를 저장해뒀는데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다. 여보세요? 김경희님이시죠? 저 5호 아파트 3동 201호에 사는 이지아입니다. 지금 저희 집 앞에서 누가 문을 부수며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동시에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 경찰관이 내 말을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문을 향해 소리쳤다. 저 경찰에 신고했어요. 김경희님 곧 오실 거예요. 계속 소란 피우고 싶으시면 경찰 오면 마저 하세요. 문 밖의 목소리가 순간 바뀌었다. 준호 씨 어머니의 말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신고. 네가 신고하면 뭐 어쩔 건데?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경찰이 와도 내 편을 들어줄걸. 몇 분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가 소란을 피웁니까? 모두 진정하세요. 나는 고양이 눈으로 김경희님과 젊은 순경한 분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준호 씨 어머니는 순식간에 얼굴을 바꾸더니 김경희님의 팔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다. 경찰관님, 잘 오셨어요. 이 이지아라는 여자 좀 보세요. 오늘 제 아들이랑 결혼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결혼식을 취소하고 제 아들이 준 가족 카드까지 정지시켰어요. 저희가 와서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더니 문도 안 열어주고 도리어 저희를 신고하잖아요. 김경희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문을 향해 말했다. 안에 계신 분 문 열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휴대전화가 계속 녹화 중인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준호 씨 어머니가 안으로 달려들려 했지만 김경희님이 막아섰다. 경찰관님, 저 여자 말 듣지 마세요.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미리 저장해둔 증거들을 보여드렸다. 첫째, 저와 박준호 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부부가 아닙니다. 둘째, 어제 저더러 퇴사하고 자기 아들 박준서를 돌보라고 강요했고 제가 거절하자 저를 협박했습니다. 셋째, 이 가족 카드는 제 명의의 신용카드에 연결된 것인데 제 동의 없이 500만 원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카드를 해지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준서 씨는 몸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매일 PC방에 갑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과 아파트 출입 기록입니다.
김경희님은 내 휴대전화를 받아 증거들을 확인하고는 준호 씨와 그의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이게 사실입니까? 준호 씨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저는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었어요. 제가 그걸 진심으로 받을 줄은 몰랐죠. 카드는 준호가 쓰라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준서는 걔는 그냥 가끔 놀러 나가는 거지 몸은 여전히 안 좋아요. 농담이요? 나는 비웃었다. 어제 저한테 퇴사하라고 하실 때 말투는 전혀 농담이 아니던데요. 그리고 박준호 씨, 당신이 어머니께 카드 쓰라고 했다고요? 저한테 물어는 봤어요? 이 카드는 내 거지 당신 게 아니라고요. 준호 씨의 얼굴이 새빨개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뒤에 가만히 서 있던 준서가 갑자기 달려들어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적당히 좀 하시죠. 우리 엄마도 다나 좋으라고 그런 건데 그렇게 사람을 몰아붙여야겠어요? 당신 돈 좀 쓴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우리 형이 나중에 다 갚아줄 거 아니에요. 결혼식 취소한 것도 결국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책임? 나는 준서를 쳐다보았다. 내가 당신한테 져야 할 책임은 단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어따 대고 손가락질이야? 손 치워. 안 치우면 어쩔 건데. 준서는 손을 치우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밀쳤다. 나는 중심을 잃고 뒤로 몇 걸음 물러나다 수납장에 부딪혔다. 수납장 위에 있던 화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당신 사람까지 쳐? 김경희 님이 즉시 달려들어 준서를 떼어냈다. 이건 폭행 혐의에 해당합니다. 준서는 김경희 님에게 제압당하면서도 발버둥 쳤다. 아니에요. 저 여자가 혼자 부딪힌 거라고요. Now, 제 휴대전화에 전부 녹화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손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영상 보면 알겠죠.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방금 전의 영상을 김경희님께 보여드렸다. 영상을 본 김경희님의 표정이 굳어졌다. 저와 함께 파출소로 가서 진술서 작성해야겠습니다. 양측 모두 가셔야 합니다. 준호 씨 어머니는 당황해서 김경희님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경찰관님, 이러지 마세요. 이런 사소한 일로 파출소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합의하면 안 될까요? 합의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좋아요. 박준서 씨가 저한테 사과하고 당신들이 카드로 쓴 500여만 원 전부 돌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면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는 이를 악물었고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이지야, 너 너무 더 이해하지 마. 오늘 네가 이겼다고 해도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네가 어느 회사 다니는지 다 아니까 내가 너희 서울에서 못 살게 만들어줄게.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전 잘못한 게 없어서 두렵지 않네요. 그리고 만약 우리 회사에 찾아와서 소란 피우시면 그땐 명예훼손으로 또 신고할 겁니다. 김경희 님이 우리를 보며 말했다. 자, 그만들 하시고 일단 파출소로 가서 진술서부터 작성합시다. 배상 문제와 그 이후의 일은 파출소 가서 얘기하시죠. 나는 휴대전화와 증거들을 챙겨 김경희 님을 따라 나섰다. 준호 씨 어머니 옆을 지날 때 그녀는 나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나는 그녀가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이 싸움에서 나는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파출소에서 나왔을 땐 이미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었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준서가 나를 밀친 행위가 경미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박 씨 가족에게 3일 내로 카드 사용에 280 영원을 모두 변제하라고 명령했다. 준호 씨 어머니는 내내 굳은 얼굴이었고 떠나기 전에도 나를 눈으로 쏘아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원망스러운 눈빛은 마치 나를 뼛속까지 새겨두려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위협을 무시하고 차에 올라 미리 약속해둔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변호사는 주 씨 성을 가졌고 수연이가 소개해준 민사분쟁 전문 베테랑이었다. 나는 모든 증거 자료 소비 내역서, 녹음 파일, 영상,
파출소 진술서 사본을 그의 앞에 펼쳐놓았다. 주 변호사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다. 이지아 씨, 우선 명확히 해야 할 점은 가족 카드를 해지하고 결혼식을 취소한 행위는 전적으로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주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박 씨 측에서 파혼의 책임을 주장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방적으로 혼약을 파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에 관해서는 본인 미승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채무 반환 소송의 승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찜찜했던 점 하나가 떠올랐다. 변호사님, 지난주에 신용정보 조회를 해봤는데 낯선 조회 기록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소액 대출 회사에서 조회한 것으로 나오는데 전 그런 회사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준호 씨 어머니가 한 짓 같아요. 주 변호사의 표정이 순간 심각해졌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채무 분쟁이 아닙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심각한 불법 행위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용정보원에 이에 신청을 제기하시고 동시에 저희가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해서 해당 대출회사에 조회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서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면 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가로 물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준호 씨 어머니가 그런 비열한 짓까지 할 줄은 몰랐다. 나는 즉시 주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휴대전화로 신용정보위에 신청을 접수하고 후속 조사를 위한 위임 계약서에 서명했다. 법률사무소를 나올 때 수연에게서 카톡이 왔다.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 사람 박준호 엄마의 먼 친척 이모래. 성은 유씨고 경기도 외곽에 살아. 내가 알아봤는데 재작년에 박준호 엄마가 준서 치료비 명목으로 5천만 원 빌려가서 아직도 안 갚았대. 유 이모님 요즘 급전이 필요해서 그 사람 찾아다니고 있다더라. 나는 화면의 정보를 보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주소에 적힌 유 이모님 댁을 찾아갔다. 낡은 빌라였고 복도에는 잡동사니가 가득했다. 유 이모님은 나를 보고 경계했지만 내가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고 박 씨 집안의 채무증거 수연이가 관리사무소에서 구해준 준호 씨 어머니가 직접 쓴 차용증 사진을 보여드리자 태도가 누그러졌다. 아가씨, 지금 하는 말 다 진짜예요? 박 씨 집안이 나한테 돈 갚을 능력이 정말 있다는 거예요? 유 이모님은 내 손을 꼭 잡았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 아들 집 사야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내가 몇 번이나 찾아가도 돈 없다는 말만 하거나 아예 피하기만 해서 속이 다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모님, 저한테는 그 사람이 최근에 명품을 사고 아들 게임 과외에 비싼 돈을 쓴 증거가 있어요. 나는 휴대전화 속 소비 내역을 보여드렸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갚기 싫은 거예요. 제가 오늘 온 건 이모님과 힘을 합쳐서 같이 돈을 받아내고 싶어서예요. 뭉치면 힘이 세지잖아요. 그 사람도 버티기 힘들 거예요. No. 유 이모님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고 준호 씨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친척 2명에게도 연락했다. 한 명은 3천만 원, 다른 한 명은 2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했다. 우리는 단톡방을 만들어 다음 날 아침 일찍 박 씨 집에 쳐들어가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우리가 행동에 나서기도 전에 주 변호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이지아 씨, 알아냈습니다. 박준호 씨 어머니가 지금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진행 중입니다. 자기 명의의 낡은 아파트를 아들 박준서에게 증여하려는 겁니다. 당장 부동산 등기소로 가서 이해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재산이 없어 집행이 불가능한 채무불이행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가방을 들고 등기소로 달려갔다. 가는 길에 유 이모님께 메시지를 보내 차용증 원본을 들고 합류해달라고 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준호 씨 어머니와 준서는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있었고 직원은 이미 서류 검토를 시작하고 있었다. 잠깐만요. 그 아파트 소유권 이전하면 안 됩니다.
나는 빠르게 달려가 주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준 이의 등기 신청서를 내밀었다. 이 부동산은 채무 분쟁과 관련이 있으며 소유주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려는 정황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는 나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내 신청서를 빼앗으려 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이건 내 집이야. 내가 내 아들한테 주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당신 집인지 아닌지는 빚을 다 갚았는지 보고 판단해야죠. 유 이모님과 다른 두 친척도 도착해 손에 든 차용증을 흔들었다. 김영희 씨, 준호 씨 어머니의 이름. 당신이 나한테 빌려간 5천만 원. 이 선생님한테 빌린 3천만 원. 저 아저씨한테 빌린 2천만 원. 오늘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 당신 고소해서 이 집 압류 신청할 거야.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들 모자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상황을 파악한 직원은 즉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중단하고 규정에 따라 내2의 등기 신청서를 접수했다. 김영희 씨, 규정에 따라 이해 등기 기간 동안 이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먼저 채무 분쟁을 해결하고 오셔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씨 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잿빛이 된 얼굴로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모두 그녀가 자초한 일이었다. 이제 그저 그 업보를 돌려받는 것뿐이었다. 등기소 일을 처리하고 회사 건물로 돌아오자 정문 앞에서 익숙한 인형이 나를 막아섰다. 바로 준호 씨 어머니였다. 그녀는 손에 이지아 결혼 사기꾼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가 나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그 피켓을 내 몸에 붙이려 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보세요. 이 여자가 결혼 사기를 쳤어요. 우리 집 돈을 받고 파혼하고 우리 집 재산까지 뺏으려고 해요. 그녀는 목청껏 소리쳤고 행인들이 모여들어 구경하며 일부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회사의 보안팀 직원이 즉시 달려와 그녀를 막아섰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녀가 예상했을 혼란스러운 모습 대신 침착하게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고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우렁찼다. 김영희 씨, 제가 결혼 사기를 쳤다고요? 증거 있습니까? 파출소 진술서에는 당신이 제 가족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528만 원을 썼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 이모님 등에게 총 1억 원의 빚을 지고 계시죠. 오늘 회사 앞에서 소란 피우시는 것 전부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시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다시 신고하겠습니다. 나는 일부러 528만 원, 1억 원의 빚 같은 숫자를 크게 말했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즉시 웅성거리며 준호 씨 어머니를 다른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고 피켓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회사의 경영지원 팀장님이 내려왔다. 그는 현장 상황을 훑어보고는 보안팀 직원에게 말했다. 이분을 건물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앞으로 출입을 금지시키고요. 그리고 홍보팀에 연락해서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회사 이미지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세요. 보안팀 직원들이 즉시 달려들어 발버둥치는 준호 씨 어머니를 끌어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다. 이지야, 너 두고 봐. 내가 이대로 안 끝내. 나는 길모퉁이로 사라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놓지 않았다. 그녀가 분명 다른 방법으로 내게 보복하려 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팀장님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아 씨, 걱정 말아요. 회사가 지지해 줄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눈빛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는 내가 먼저 공격할 차례였다. 사무실에 돌아와 자리에 앉자마자 컴퓨터 오른쪽 하단에 박준호의 카카오톡 친구 추가 요청이 떴다. 메시지에는 할 말 있어. 우리 엄마 일 때문에 너랑 화해하고 싶어.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화면을 몇 초간 응시하다가 수락을 눌렀다. 그가 말하는 화해가 도대체 어떤 속셈인지 보고 싶었다. 내가 먼저 말을 걸기도 전에 준호 씨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아야, 미안해. 예전엔 내가 잘못했어.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어. 우리 엄마, 연세도 많으시고 고집이 세시잖아. 너그러이 이해해줘.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 나는 키보드에 손가락을 올려 답장을 쳤다. 좋아. 내일 오후 3시 회사 근처 느긋한 시간 카페에서 봐. 일부러 회사와 가까운 곳을 골랐다. 언제든 회사로 돌아갈 수 있고 카페는 사람이 많아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오후 나는 10분 먼저 카페에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다. 아메리카노를 시켜 한 모금 마셨을 때 준호 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무척 초췌해 보였다. 지아야, 만나줘서 고마워. 그는 내 맞은편에 앉으며 비굴한 말투로 말했다. 엄마는 내가 잘 타일렀어. 당신도 잘못한 거 안 돼. 근데 체면 때문에 너한테 직접 사과를 못 하시는 거야. 걱정 마. 카드 쓴 돈은 최대한 빨리 갚을게. 그리고 엄마가 친척들한테 빌린 돈도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No? 나는 커피 스푼을 저으며 그의 말을 받지 않았다. 하고 싶은 말이 그게 다야? 그 얘기하려고 굳이 나를 불러낸 건 아닐 텐데. 준호 씨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테이블 밑에서 두 손을 꼼지락거리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아야, 네가 지금 나랑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거 알아. 억지로 강요 안 할게. 근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엄마 명의의 그 낡은 아파트,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라 우리 가족한테 정말 소중해. 네가 그 친척분들한테 그 집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좀 말해주면 안 될까? 우리가 돈 마련하면 꼭 갚을 거야. 결국 집 때문이었군. 나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내 말은 유 이모님더러 재산 보전 신청을 포기하라고 설득해달라는 거야? 박준호 씨,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분들도 힘들게 번 돈이야. 당신 어머니가 아파트를 준서한테 넘기려고까지 했는데 그분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겠어? 엄마가 그건 순간 생각이 짧아서. 준호 씨가 다급하게 변명했다. 집이 압류될까봐 무서워서 일단 준서한테 넘겨두려고 했던 거지. 재산을 빼돌릴 악의는 없었어. 지아야, 내가 부탁할게.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앞으로 네가 무슨 일이 있든 내가 다 도와줄게. 나는 그의 절박한 모습을 보며 한 가지 꾀를 냈다. 도와주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야. 조건이 있어. 준호 씨는 즉시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말해봐.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다 할게. 간단해.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였다. 첫째, 3일 안에 카드 사용액 528만 원을 나한테 갚아. 둘째,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가 함께 유이모님 일행에게 상환각서를 자필로써 상환 날짜와 금액을 명시하고 그 낡은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해야 해. 만약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아파트는 그분들이 처분하는 걸로. 셋째, 당신 어머니가 내 신분을 도용해서 신용정보를 조회한 일에 대해 나랑 같이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해. 내 말에 준호 씨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다. 한참 후에야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첫 번째 조건은 할 수 있어. 세 번째는 엄마가 절대 동의 안 할 거야. 두 번째 조건, 집을 담보로 잡는 건 엄마랑 상의해봐야 해. 좋아.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기능을 켰다. 생각할 시간 하루 줄게. 내일 오후 3시 이 카페에서 다시 봐. 그때 답을 줘. 기억해. 조건은 이 세 가지뿐이야. 협상의 여지는 없어. 만약 못하겠다면 우리는 그냥 법대로 진행할 거야. 그때가 되면 집은 어차피 압류될 거고 당신 어머니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할 거야. 당신이나 박준서한테도 좋을 거 없어. 준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또 파랗게 변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일 답을 줄게. 카페를 나온 후 나는 즉시 주 변호사에게 전화해 준호 씨와의 대화 내용을 알렸다. 주 변호사는 듣고 나서 웃으며 말했다. 이지아 씨, 아주 똑똑한 방법입니다. 먼저 화해의 여지를 주는 척해서 그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내일 그가 어떤 대답을 하든 우리에겐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유 이모님 일행에게 연락해 내 계획을 설명했다. 유 이모님은 듣고 나서 흥분하며 말했다. 아가씨, 역시 머리가 좋네. 우리는 아가씨 말대로 할게. 내일 우리도 같이 카페에 갈 거야. 박준호가 딴짓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다음 날 오후 나는 유 이모님과 다른 두 친척을 데리고 정시의 카페에 도착했다. 준호 씨는 이미 와 있었고 그의 옆에는 준호 씨 어머니도 앉아 있었다. 우리 일행을 보자 준호 씨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이전처럼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 준호 씨가 미리 말려둔 모양이었다. 지아야, 네가 제시한 조건 엄마랑 상의해봤어. 준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경직된 목소리로 말했다. 첫 번째 조건은 지킬게. 여기 528만 원이야. 현금으로 찾아왔어. 그는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나는 돈에는 손도 대지 않고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럼 나머지 두 조건은? 그때 준호 씨 어머니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상환각서는 써줄 수 있어. 하지만 집은 담보로 못 잡아. 그건 우리 영감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야. 남한테 줄 수 없어. 그리고 신용정보 조회한 거 난 그런 적 없어. 억울하게 누명 씌우지 마. 그런 적 없다고요? 나는 비웃으며 휴대전화를 꺼내 주 변호사가 보내준 조사 결과를 열었다. 주 변호사님이 이미 그 대출 회사에서 조회 동의서를 확보했어요. 거기 서명은 위조된 거였고 필적 감정 결과 이전에 유 이모님께 써준 차용증의 서명과 일치한다고 나왔어요. 아직도 발뺌하실 건가요? 준호 씨 어머니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고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급히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지아야, 우리 엄마 정말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상환각서는 쓸게. 집은 담보로 못 잡지만 대신 보증인을 세워서 기한 내에 꼭 갚겠다고 약속할게. 보증인이요? 누가 당신들 보증을 서주는데요? 유 이모님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당신들 집안 사정 우리가 다 알아봤어. 친척들한테 돈 빌릴 만큼 다 빌렸던데 누가 감히 당신들 보증을 서주겠어? 준호 씨는 질문에 말문이 막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나는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보아하니 화해할 생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 없겠네요. 주 변호사님이 이미 소장을 준비해 두셨어요. 내일 법원에 제출할 겁니다.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당신들 운에 맡기죠. 내가 일어나 떠나려 하자 준호 씨 어머니가 갑자기 달려들어 내 팔을 붙잡았다. 말투는 애원으로 가득했다. 지아야, 우리 고소하지 마. 상환각서 쓸게. 집도 담보로 잡을게. 조사에도 협조할게. 제발,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줘. 나는 그녀 얼굴의 애원을 보며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받아야 할 대가였다. 나는 가볍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지금 그런 말 하긴 너무 늦었어요. 어제 기회를 줬지만 당신들이 스스로 걷어찼잖아요.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주 변호사와 경찰관 2명이 들어왔다. 주 변호사는 내 곁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지아 씨, 방금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희 씨가 당신 신분을 도용해 신용정보를 조회한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고 합니다. 지금 정식으로 입건하여 조사에 착수합니다. 준호 씨 어머니는 경찰관을 보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준호 씨가 급히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나는 눈앞의 광경을 보며 이 화해가
이제는 철저한 청산으로 변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경찰관들이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은 모두 하던 행동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쪽을 쳐다보았다. 준호 씨 어머니는 준호 씨의 팔을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붙잡고 나는 안 그랬어 라고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아서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듯했다. 선두에 선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엄숙하게 말했다. 김영희 씨, 당신이 이지아 씨의 신분을 도용해 신용정보를 조회한 건에 대해 저희가 완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파출소로 가서 추가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준호 씨가 갑자기 어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관님, 이건 저희 엄마랑 상관없어요. 제가 시켜서 한 거예요. 잡아가려면 저를 잡아가세요. 나는 그의 어설픈 연기를 보며 차갑게 비웃었다. 박준호 씨, 지금 그런 말 하기엔 너무 늦었어. 대출회사의 동의서에는 당신 어머니 서명이 있고 필적 감정보고서도 나와 있어. 당신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싶어도 증거가 인정하지 않을걸. 경찰관도 준호 씨의 변명은 무시하고 소환장을 제시했다. 저희는 증거만 믿습니다. 김영희 씨, 협조해 주시죠. 같이 가시죠. 준호 씨 어머니는 그제야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경찰관에게 끌려가면서도 그녀는 뒤를 돌아 나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나를 산채로 삼켜버릴 것 같았다. 준호 씨가 따라가려 했지만 주 변호사가 그를 막아섰다. 박준호 씨, 서두르지 마시죠. 주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둔 소장과 채무 목록을 꺼내들었다. 이지아 씨와 유 이모님 일행은 이미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 상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소장부 본인이 받으세요. 법원에서 곧 소환장을 발송할 겁니다. 준호 씨는 손에 들린 서류를 보며 두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한참 후에야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이지아,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집안을 벼랑 끝으로 몰아야 속이 시원해? 당신들을 벼랑 끝으로 몰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 자신이야. 나는 그를 보며 평온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내 카드를 함부로 쓰고 내 신분을 도용해 신용정보를 조회한 건 당신 어머니야. 꾀병 부리며 놀고 먹고 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건 당신 동생이고 그리고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방관하고 감싸준 건 바로 당신이야. 지금 이 결과는 당신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자초한 거지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유 이모님도 거들었다. 준호 군, 우리가 처음에 자네 엄마한테 돈 빌려준 건 준서가 아프다니 안쓰러워서였네. 그런데 자네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일 줄은 몰랐어. 이 돈은 우리가 꼭 받아야겠네. 우리 피땀 흘려번 돈이니까. 준호 씨는 입을 열어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우리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서류를 든 채 넋이 나간 모습으로 카페를 떠났다. 그 후의 일들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법원은 신속하게 재판을 열었고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박 씨 집안이 한 달 내로 모든 채무 내게 진 528만 원, 유 이모님께 진 5천만 원, 그리고 다른 두 친척에게 진 5천만 원까지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상환하라고 판결했다. 동시에 법원은 준호 씨 어머니가 내 신분을 도용한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하고 내게 서면으로 사과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박 씨 집안은 그만한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다. 준호 씨 어머니 명의의 낡은 아파트는 법원에 의해 압류되어 경매에 붙여졌다. 준서는 이전에 나를 밀친 행위로 형사 책임까지는 지지 않았지만 경찰의 훈방 조치와 함께 불미스러운 기록이 남아 이후 취업에 거듭 실패했다. 어느 날 나는 마트에서 준호 씨와 마주쳤다. 그는 값싼 작업복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이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그는 나를 보고 잠시 멈칫하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나를 서둘러 피해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그가 받아야 할 죗값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 씨 집안의 낡은 아파트가 경매에서 낙찰되었고 매각 대금으로 모든 채무를 상환하기에 충분하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내 몫의 돈을 이미 내 계좌로 송금했으며 준호 씨 어머니의 서면 사과문도 함께 보내왔다고 했다. 나는 이메일을 열어 짧은 사과문을 보았다. 글씨는 날림이었고 말투는 마지못해 하는 것이 분명했다.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돈을 돌려받았으니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모든 일이 해결된 후 나도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더 좋은 회사로 이직했다. 연봉도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고 근무 환경도 훨씬 쾌적해졌다. 수연이는 내가 골칫거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을 축하한다며 근사한 저녁을 사주었다.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나를 보며 웃으며 말했다. 지아야, 네가 이렇게 대단할 줄 몰랐어. 그 박씨 모자를 아주 제대로 손봐줬네. 처음엔 네가 손해볼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Now, 나는 주스를 한 모금 마시고 웃으며 말했다. 사실 나도 처음엔 너무 무서웠어.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지. 내 손에 증거가 있고 그들의 협박에 겁먹지 않으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너랑 주 변호사님이 도와준 덕분에 이렇게 순조롭게 끝낼 수 있었어. 나한테 뭘 그렇게 고마워해. 수연이가 내 손을 토닥였다. 앞으로 또 이런 일 생기면 무조건 나한테 제일 먼저 연락해. 우리 같이 해결책을 찾자. 지금의 나는 충실하고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아침에는 정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다.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본다. 가끔 박씨 집안과의 분쟁을 떠올릴 때면 그저 그리 유쾌하지 않았던 경험 정도로 생각한다. 앞으로 연애를 할 때 더욱 신중하고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교훈을 준 경험으로 말이다. 나는 더 이상 남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의 약속을 쉽게 믿지도 않는다. 오직 나 자신이 충분히 강해져야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다. 하지만 나는 초심을 잃지 않고 용감하게 나아간다면 분명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